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 뭐 이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 신문들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죠. 청문회 방패 준비하는 윤. 자, 그러면 쟁점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네요.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적폐 수사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요, 60억이 넘는 재산, 이 부분에 대한 뭐 설명. 이게 3대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사항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검찰총장 후보자 사무실 대신 집무실로 출근을 했다. 원래 이제 후보자가 되면 이렇게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집무실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팀은 문무일 검찰총장 때보다 10명 정도 줄었다. 그리고 즉답을 피해왔던 수사권 조정 초미의 관심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 그리고 뭐 장모 관련해서 무슨 사기, 뭐 연루, 뭐 이런 주장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마 도마에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서울신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죠 또. 자, 3대 쟁점 가운데요. 이 재산 문제를 또 여기는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배우자 60억대 재산 청문회 뜨거운 감자 되는 건가 이렇게 한국일보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금 배우자 보면요, 뭐 전시기획 운영을 하고요, 예금만 50억을 갖고 있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금이요. 그리고 장모 관련 아까 얘기 잠깐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이 정치권 주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질의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당은 문정부 코드 인사 공세도 벼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일 평론가, 네. 이 재산 문제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재산 문제는요, 네. 뭐가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사실상 그 개인 정보 그렇죠. 성격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온 거는 이런 뭐 숫자 정도입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청문위원들이 입증을 일정 부분은 다는 아니어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질의하면서 공세를 할 때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미리 저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분위기를 띄우는 기사는 좀 저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조금 있고요. 예. 저는 이번 인사는 그 대통령께서 예. 과거에 검찰에 신세를 진 적도 없고 예. 앞으로도 나는 신세 질 일도 없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윤석열 그 내정자가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칼이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까지 여당에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 뭐 이거는 본거는 오로지 예. 검찰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 이 의지를 드러내신 거고 예. 그리고 공정성이나 독립성도 이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지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조직의 안정이라는 측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김호수 차관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예. 사람도 많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당신의 역사적 소임 이걸 먼저 생각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청문회 과정에서 저 몇 가지 좀 짚어드렸는데 이런 게 쟁점이 될 거라고 이제 언론들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윤석열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 출석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 모습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저 이제 과거의 영상인데 이번 청문회도 저런 질문 나오고 또 비슷한 어떤 설명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충돌도 좀 있을 것 같은 전망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자 관련해서 청문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쟁점도 몇 가지 미리 짚어드렸는데 한국당이 고민입니다. 이 청문회 가지고요. 그 기사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문회는 해야겠고 국회 복귀하기는 난처하고 한국당의 딜레마다. 그렇죠? 지금 국회가 단독으로 또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의 이름으로 소집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당 아직 국회 복귀를 안 하고 있는데 청문회는 아무리 봐도 요거는 한국당이 여러 가지 공세를 하고 지휘할 게 많으니까 들어오는 거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청문회는 필요하지만 이 국회 복귀도 더 이게 국회 복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 보이콧 상황에서 빈손 복귀가 부담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확정 아니다.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청문회는 참여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 상황 진짜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경하게 그 보이콧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국회 들어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여론의 향배죠. 네, 여론이 계속 장외투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중도층이 그다지 우호적인 것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또 이제 갈등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윤석열 그 지명자의 경우에는 뭐 그 인사청문회가 뭐 불발이 돼도 어쨌거나 임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뭐 최순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했던 그렇습니다. 당사자란 말이에요, 장본인. 입장에서 그냥 인사청문회 없이 그대로 임명시키기에는 또 부담스럽죠. 그거는. 그래서 뭐 원포인트로 지금 이제 그 국세청장 그 청문회도 지금 한국당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그래서 이것도 뭐 원포인트로 요 인사청문회만이라도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서 한국당이 그럼 얼마나 윤석열 이 지명자를 공격을 제대로 해낼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좀 의문스럽다는 거네요. 이게 복귀를 안 한 상태에서 청문회만 딱 원포인트로 참석하는 게 그게 과연 어떻게 일이 잘 되겠냐는 그리고 거네요. 윤석열 이 지명자가 만만치 않은 아까 영상에도 확인해 봤지만 할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일 거라서 얼마나 날카로운 공격을 할지 그게 좀 불안하네요. 아니 김선일 평론가. 만약에 한국당이요 요 인사청문회를 참석을 해요. 그런데 참석을 하고 국회 복귀하니까 다시 나가겠다. 이게 됩니까? 한번 들어왔는데 다시.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면 좀 약간 운신의 폭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국세청장 청문회와 검찰청장 청문회에서 이른바 한 건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고서 나간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기를. 굉장한 비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게 한국당 딜레마냐? 저는 한국당 딜레마가 아니라 황교안 딜레마라고 저는 봐요. 한국당 중에서도 황교안 딜레마로 봐야 된다. 총선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끊을 건 끊고 결론을 내릴 건 결론을 내려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 머릿속에 대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을 위해서는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 황교안 딜레마가 훨씬 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 딜레마는 아닐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약에 대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딜레마가 좀 있겠죠. 정학규 교수께서는, 정은가 위원께서는 뭐 하실 말씀 있습니다. 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국회 복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별적 복귀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여론이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지난번에 일단은 타이밍을 놓쳤죠. 황교안 대표가 전국 순회를 하고 사실은 그렇죠. 1차가 마무리가 됐었죠. 그때 1대1 회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러면 좋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5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1대1 하겠다는데 그걸 굳이 뭐 3당 원내대표라는 굉장히 그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또 내걸면서 사실은 시점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그 보수 안에서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 앞서도 얘기했듯이 도대체 두 원내대표와 당대표 이미지 정치라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계속된 지적들이 나옵니다. 예. 그 와중에서 지금 뭐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뭐 애국당과 또 다른 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당에서 뭔가 구심점을 갖고 또 만약에 이 정부에 대해서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판할 게 있다면 국회 안에서의 그 투쟁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인 게 측면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원회는 나름대로 좋다,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근데 저 시점을 또 놓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한 역풍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본인 개인의 이런 어떤 대선을 위한 정치 움직임 여기에 매몰돼 있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황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대표도 최근에 그 대선 여론조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왔을 경우에는 굉장한 내부에서 역풍 또 한국당 전체에 고립되는 형태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하 교수님. 저는 거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요? 국회는 복귀하고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나요?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에 대한 걸 하시고 지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보이콧을 아예 하시라는 청문회 거죠. 보이콧한다. 그것이 한국당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고 지금 요번에 사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잖아요. 이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들어가서 이건 아니고요. 국회 복귀하시고 청문회를 눈 뜨고 못 볼 것 같으면 그거를 간두시는 게 훨씬 더 상수라고 보여집니다. 최영우 교수님 분석대로라면 딜레마가 아니네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색다른 분석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수돗물 파문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정부가 좀 입장을 내놨어요. 인천 붉은 수돗물 거의 100% 인재다. 조명래 환경장관. 뭐 압력 높여서 역방향 물공급을 하는 바람에 수도관의 심정무 물때가 떨어져서 섞여 나가서 그렇다. 뭐 아무튼 인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주지도 안 되는데 벌써 끝나면 어떡하냐. 전체 피해 지역의 28%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역은 단 한 병의 생수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그 사태 이후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손님이 급감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매출에 비해서 제공률이 한 보통 30%. 보통 일주일이면 안정화된다는 경험에만 의존해서 사태 초기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배신감이 어떠실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네, 밤낭춘 시장 말에서 분노와 배신감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기사가 또 있는데요. 환경부 인천시의 뒷북 수돗물 마시면 안 된다. 이제야 인정했다. 뒷북치고 너무 늦었습니다. 보름도 훌쩍 지났습니다. 저지대 정수작물 끌어올릴 때 높은 수압에 역류까지 발생하면서 녹슨 친전물이 수돗물에 섞여서 붉은 수돗물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100% 인재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정년 앞둔 공무원 갑자기 4살이 어려지셨네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나이가 어려지다니요. 퇴직을 늦추려 나이를 줄이는 공무원들이 있답니다. 4년간 157명이 출생 연호를 늦췄답니다. 내린 겁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로 나이를 어리게 깎은 거예요. 그런데 50대 나이에 통상 바꾸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걸 시민단체가 어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높은 직위에서 일하며 퇴직 늦추고 연금 늘리려는 꼼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가능하답니다. 최영하 교수님. 네. 이런 또 일이 다 있군요. 뭐 좋은 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이게 늘려야 되겠는데 나이 좀 줄여서. 근데 저거는 뭐 간단하게 최초 입사 날짜에 자기가 신고했던 그 연한대로 지금 계속 승진하고 뭐 근무하시고 하시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이거는 뭐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입사 날짜에 생년월일로 하시면 뭐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경기가 어려서 그런가요? 이런 일도 다 발생을 합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그린란드입니다. 물 위를 달리는 썰매개들 합성사진 아니냐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좋으련만 현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곳이 북극에 가까운 그린란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린란드의 얼음층이 예년보다 2달 정도 빨리 녹으면서 물이 들어찬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신비로운 광경이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두 사람은 부녀지간입니다. 반바지를 직접 잘라 더 짧게 만들어 입는 딸을 걱정한 아빠의 설득 작전이 펼쳐진 건데요. 심지어 그는 학교에 마중 갈 때 이렇게 입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이런 거겠죠. 마지막 이슈 태그는 리치입니다. 달콤한 맛의 열대과일 리치. 맛있다고 많이 먹어선 안 되겠습니다. 리치의 특정 성분이 저혈당과 뇌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도에선 리치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복 섭취는 피하고 성인은 하루에 10개, 어린이는 5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컷의 주제는 가려 먹고 가려 입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